잘 지내고 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북한 문제의 딜레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은 북한 문제의 원인,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경제 문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국제사회도 큰 딜레마죠. 특히 핵 미사일 개발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북한 거편 사태 발생 문제가 대두되었죠.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북한 문제의 딜레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북한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북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한국이 2.1배 많죠. 국민 총소득은 우리가 무려 53배나 많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무려 26배나 많고요. 경제 성장률은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2.7%인데 북한은 마이너스 4.1%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북한 경제가요. 무역액은 우리가 무려 400배 이상 많습니다. 곡물 생산량은 북한이 좀 더 많죠. 북한은 주로 이제 곡물을 먹고 사니까요. 우리는 곡물 외에도 뭐 고기나 생선 이렇게 많이 먹죠. 그리고 발전량, 전력 생산량은 우리가 23배, 원유 도입량은 무려 290배나 많습니다. 남북한이 비교가 안 되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작은 광역시, 인천이나 광주 광역시, 그 도시의 절반 정도의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라라고 하기는 상당히 작은 규모죠. 경제 볼륨으로 보면요. 이런 북한의 전체 국력을 염두에 두고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김정은이죠. 김정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이렇게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야말로 지도자가 국가의 운명, 그리고 인민의 생명, 재산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36살입니다. 상당히 젊죠. 아버지가 김정일이고 엄마는 고용입니다. 제일동포죠. 무용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김정철. 그리고 여동생으로 김여정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스위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3년까지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와 가지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특설반을 졸업했습니다. 그야말로 황태자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군복을 이렇게 입은 모습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조종하는 모습입니다. 군사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은 2010년도 9월 달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공개된 사진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상당히 젊죠. 그리고 상당히 뭐 지금에 비해서는 이렇게 슬림한 모습이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얼굴도 그리고 몸매도요. 김정은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김정일하고 고용희 사이에 태어났죠. 그 사이에 이제 형이 김정철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 있고요. 김정은은 이설주하고 결혼해서 딸 김주에 지금 딸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김주혜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여정 모습이죠. 여동생이죠. 당차입니다. 아주 리더십도 있고 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실상 2인자죠. 뭐 온누이 정치, 남매 정치를 오빠 김정은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김여정이 그 자리를, 김정은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그 백두혈통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김정은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설사 물려받는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조금 미지수일 것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이 대두되면서 만약에 김정은한테 요구 사태가 발생하면 김여정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돌아다녔었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김정은하고 공연 관람하죠. 이렇게 옆에는 부인 이설주입니다. 그야말로 뭐 김정은한테 바른 말 할 수 있는, 솔직한 말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고위 간부들하고는 이렇게 위치가 다르죠. 가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처형, 사형당했죠. 김정은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반당 반혁명죄라는 제목을 걸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것이죠. 고모부인데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는 고모부인데 무자비하게 처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사람이 김정남입니다. 이복형이죠. 이복형인데 말레이시아에서 또 이제 독극물로 암살했죠.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김정철이 있습니다. 바로 형. 근데 김정철은 뭐 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타, 전자기타 이렇게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정치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장성택의 성만 모습이죠. 장성택입니다. 고모부 장성택이죠. 김정은이고요. 이렇게 장성택이 처형당한 이유가 거의 김정은을 섭정하려고 그랬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 자기 운명을 자기가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김정은이 탄말이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거의 같은 선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지도자에 대한 수령에 대한 모독이죠.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성가신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장성택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숙청 공허무임에도 불구하고 숙청하게 이르렀죠. 이렇게 보십시오. 김정은 연설할 때 다른 이렇게 최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죠. 현재 이 사람들은 다 꼿꼿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딴 데 보고 딴청 피우고 있죠. 이러니까 뭐 김정은한테 좋게 볼 리가 없죠. 자기는 수령인데 절대자인데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야말로 재판장에 끌려 나온 장성택 모습입니다. 멍든 모습 보십시오. 뭐 고문이나 이런 거 뭐 행행하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나중에 김정은이 장성택 체행할 때도 고사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화염 방사기로 그 시신을 갖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그 위를 갖다 이렇게 뭐 전차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장성택이 이 땅에 묻힐 곳은 없다고 이렇게 발표했으니까요. 공개리에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지도자로 등장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달에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장을 달았죠.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했고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도 8월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킨 거죠. 아들 김정은을요. 그리고 김정일이 2011년도 12월 17일 날 죽었지 않습니까? 죽자마자 바로 실질적 권력 승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제도적으로도 권력 승계를 한 것이죠. 공산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직책이 복잡합니다. 감투가 많죠. 겸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해 7월달에는 공화국 원수가 됐어요. 이건 군원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화국 대원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일성하고 아버지 김정일입니다. 계급 인플레가 심하죠. 북한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당위원장, 이게 당 총비서격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당, 정, 그리고 최고사령관, 군의 이렇게 최고 직책에 다 오른 것이죠. 건강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상당히 이 문제가 한동안 이렇게 한 20일 정도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됐었죠. 신장에 비해서 과다한 체중, 고도비만입니다. 신장은 175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체중은 130kg 정도. 그리고 가족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뇨 이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통치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작은 나라지면 뭘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죠. 외교 관계도 어렵죠. 미국하고 관계, 뭐 중국하고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쉽지 않겠죠. 그런 가운데 또 인민들은 예전 인민들하고 다르죠. 휴대폰 그리고 그런 걸로 잘 알죠. 외국 세대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술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늦게 자고 파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 많이 피고
무절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질환 등 성인병이 조기 발병할 소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독재자들이 제일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독재자니까 의사 말 들을 필요가 없죠. 의사들도 그 앞에서는 쩔쩔 맬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숙청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일 나쁜 환자가 독재자들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죠. 김정은이 변해온 모습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9월달에 이렇게 슬림하고 이렇게 좀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 몸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중국의 버택통 그런 모습도 연상되네요. 최근 모습입니다. 더욱더 나빠졌죠. 얼굴도 막 붉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 보이죠? 정상적인 사람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이제 올해 5월 1일 날 순천 임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36살인데 믿기는 모습입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이상 문제가 발단된 게 김정은이 올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행사에 이례적으로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기는 중요한 행사고 그러니까 참석을 해왔죠. 근데 갑자기 불참해가지고 국내외 언론에서 이렇게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정폭됐죠. CNN에서 제일 먼저 심장 수술 후 중퇴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외 언론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든지 심지어 사망했다는 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참 이 당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유튜브뿐만 아니고 각종 설이 난무했었죠. 이렇게 보통 김일성 생일 행사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참석해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갖다 이렇게 안치한 곳이죠. 거기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다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당연히 오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근데 올해는 없어요. 김정은 모습이. 최영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기 어디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외 언론에서 김정은한테 무슨 병고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막 그냥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났죠. 그야말로 김정은이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어요. 5월 1일인데 있지 않습니까? 건재 모습을 확인해 줬죠. 근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이상 징후가 5월 1일에도 식별됐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김정은은 아직 젊죠. 36살이니까 젊어서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걸려도 있지 않습니까? 잘 극복해내죠. 근데 나이 들고 병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순천 임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모습입니다. 이렇게 커팅 테이프를 끊고 있죠. 얼굴이 붉고 있지 않습니까? 몸매는 더욱더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 간부들도 금신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죠. 이건 동생입니다. 김여정이죠.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때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손목에서 이렇게 검은 반점이 이렇게 식별됐어요. 좀 특이하죠? 이게 그냥 뭐 점은 아니겠죠? 뭔가 여기 통해 가지고 혈관으로 이렇게 뭐 시술한 흔적으로 볼 수가 있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뭔가 뭐 심장 뭐 스텐트 삽입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조영술 뭐 심장 조영술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김정은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카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골프장에서 이렇게 쓰는 카트 같은 것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이면 보통 승용차 타면 되죠. 근데 이렇게 카트 좀 오르내리기 쉽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만든 카트죠. 이게 김정일이,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도 8월달에 뇌졸중 있지 않습니까? 그 겪은 이후에 어디 현지지도 갈 때 이 카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걸 갖다 김정은이 타고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비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전의 모습 보십시오. 이거 2019년도 6월 30일 날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인데, 이때 폭스 뉴스의 그 터커 칼슨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 옆에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미터 걸었을 뿐인데 김 위원장의 숨은 가팠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걷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숨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2018년도 4월 달에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백두산을 그 당시 같이 이렇게 등정을 했죠. 그 당시 김정은이 상당히 숨가파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은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올해 4월 달에는 한 20일간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병고가 생기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일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후계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물론 김여정, 동생 김여정이 권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그 혼란스러운 국면을 장악해서 뭐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큰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일본, 미국, 중국의 큰 관심사이죠. 북한 급변사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갖다 김정은의 이번 건강 이상 징후로 국제사회가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젊어서 그런지 농구, 그리고 승마, 스키, 뭐 수상스키, 제트스키라고 하죠. 자동차, 전차, 항공기 조종을 좋아합니다. 잘 타죠? 속도도 빠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구 좋아합니다. 말 타는 거 좋아하고요. 스키도 자기가 직접 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트스키는 그 원산 앞바다, 자기 별장이 있는 원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타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같이 타는 그 고위 장성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자동차, 전차, 항공기 조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음악과 미술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농구 좋아하니까 마이클 조던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이건 악동 로드맨이죠. 로드맨을 한 4차례인가 이렇게 북한에 초청해가지고 완전 뭐 파티도 베풀어주고 완전 아주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농구도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형하고 같이 뭐 시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형팀, 자기 팀. 근데 승부욕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팀이 져면 그 선수들을 갖다 모아놓고 뭐를 잘했다든지 뭐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반성하고 교훈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해라고 그랬답니다. 그에 반해서 형인 김정철은 자기 팀이 이기든 지든 별로 큰 상관없고 그냥 갖다 시합이 끝나면 뭐 이제 수고했다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승부욕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됐겠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근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말에 오른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좀 보기가 좀 우스꽝스럽죠. 완전 뭐 인형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살이 찌가지고 말이 상당히 힘들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인데 있지 않습니까? 오르페라고 뭐 한 필에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치장이 대단하죠. 수령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니까 타고 있는 말도 대단합니다. 백마. 백두산 모습으로 이렇게 말 탄 모습입니다. 경비행기 조종석의 김정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뭐 조종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동차는 잘할 거고 있지 않습니까? 전차도 조종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항공기도 이렇게 조종한다고 그럽니다. 겁이 없죠. 북한의 항공기들 많이 낡았겠죠.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겠죠. 낙하산 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악단입니다. 모란봉 악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친솔로 악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걸그룹하고 비슷하죠. 북한에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뭐 서구 음악도 많이 이렇게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수준급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창설했고 뭐 30몇 번인가 이렇게 리허설을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피는 아마 엄마한테 물려받았는가 보죠. 고용이가 무용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케치 한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능라도 유원지 갔을 때 그 풍경을 갖다 스케치 한 모습인데 이 모습입니다. 스케치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음악 미술에 상당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적을 이제 봤다고 그러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다른 것은 이렇게 뭐 수학이나 뭐 독일어 이런 것은 그냥 별로 썼는데 이쪽에 체육, 음악, 미술 이쪽은 뭐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격상 특징을 보겠습니다. 국내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평가한 5가지 성향입니다. 우선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뭐 적들을 초절임할 것이다. 초절임 무엇인가 아십니까? 절인다는 것이죠. 초에. 식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감성, 조급성. 나는 우물쭈물하는 것을 싫어한다. 방사포 일제 사격같이 냅다 쏘아야 한다. 그렇죠. 급하고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고 대담하고 겁이 없다는 것이죠. 조급하고 또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죠. 적극성, 과시성, 주민 군인들하고 스킨십, 그리고 대중연설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뭐 휴전선, 그리고 서해 NLL 최전방지역 초소 방문도 하죠. 뗏목 이런 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목선 타고요. 승부욕, 집중력이 강합니다. 순환공항 설계안을 갖다 150여 번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란봉악단, 자기가 만든 악단 있지 않습니까? 그 리허설을
37회 지도했다는 것이죠. 감성적이죠. 감정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울고 웃고 이렇게 기분이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공격성, 호전성, 과감성, 조급성, 적극성, 과시성, 승부욕, 집중력, 감성적. 여기 이제 김정은의 5가지 성격상 특징입니다. 이렇게 방사포, 다연장포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있지 않습니까? 대포인데 여러 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격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대량 이렇게 막 사격하죠. 꽝꽝꽝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0몇 문 이상 이렇게 원산 앞바다, 원산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 이렇게 전개해 놓고 사격시키고 있습니다. 스킨십 하는 김정은입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했을 때 그 유공자들 기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교 업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교는 감격하겠죠. 막 그냥 얼마나 이렇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막 울먹이죠. 다 자기도 나도 저렇게 엎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저 군인 가족 부인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좋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막 그냥 뭐 김정은이 오면 막 만세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마치 사이비 교회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그 교주를 추종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수령, 절대자 신이죠. 신, 유사신, 사이비 신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만든 모란봉악단 공연 모습입니다. 상당히 현대적이고 서구적이죠. 전자악단입니다. 노래도 부르죠. 여기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서구 음악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악단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한 인기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김정은이. 공연 보며 눈물 흘리는 김정은 모습입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 영상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죠. 아까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을 얘기했는데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격상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방성. 외국 유학 경험으로 서구 문물의 개방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했다고 그러죠. 스위스 유학시를 주변 나라도 이렇게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워터파크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스키장도 만들고 그리고 목장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위 간부들한테는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갔다 오라고 지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핵 공개하지 않아야지 더욱더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핵미사일 능력 다 공개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추진력, 결단력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렇게 끈기가 있죠.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력. 평양 여명거리 신시가지입니다.를 단기간에 1년 만에 건설했어요. 밀어붙인 것이죠. 완전 불도저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죠. 상당히 좀 이렇게 결단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개방성, 자신감, 추진력, 결단력이 또 다른 김정은의 성격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인간은 그렇죠. 부정적인 성격상 특징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성격상. 이 두 가지 면을 갖다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김정은이 못됐다, 나쁜
뭐 X다 뭐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면도 이렇게 갖고 있죠. 인간의 인생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한쪽 면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드물 거 아닙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면이 더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규모 물놀이장도 만들었어요. 문수, 평양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워터파크죠. 우리 저 용인에 있는 에버, 그리고 저쪽에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인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좀 썰렁하죠. 이렇게 황량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다분히 이렇게 보여주기식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겠죠. 여기 또 이제 물을 데워야 되겠죠. 주로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겠죠. 무슨 행사 있을 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규모 인파가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받은 계층들의 뭐 그런 오락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죠? 여유 오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가시설이죠. 다분히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큰데 뭔가 좀 짜임새가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게 이제 김정은의 서구적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서구에 가보니, 다라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인민들한테 자기의 그런 거, 인민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원산 거기 좀 위에 있죠. 루프가 상당히 길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거 울창한 산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단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뭐 지금 온난화 심해져가지고 스키장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한 10년 지나고 이러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괜히 자연만 훼손했어요. 뭐 30년 내에는 뭐 알프스의 스키장도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리프트가 중고, 국제사회가 제재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새 거는 못 들여오고 이렇게 중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낡아 보이죠? 핵탄두 공개 현장의 김정은 모습입니다. 이게 핵탄두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고폭 렌즈라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교하죠.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공개하고 이제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나라를 어떻게 뭐 침략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도겠죠. 실제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명거리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요게 한 3km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주변에 뭐 아파트 이런 거 세웠는데요. 무려 82층, 이게 82층. 북한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땅도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 지으면 제대로 뭐 상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력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엘리베이터 제대로 가동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로얄층은 뭐 중간이나 고층이 아니고 이쪽에 저층입니다. 저층. 엘리베이터 안 되면 만약에 80몇 층 산다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건 또 들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무진장 고생되겠죠. 이걸 갖다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달까지 이렇게 건설했어요. 여명거리라고 하죠. 여명이 밝아오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여명이 뭡니까? 새벽이라는 것이죠. 동토는 새벽 있잖아요. 뭐 자원하고 물자하고 그리고 노동력 대거 동원해가지고 건설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여명거리가 아니고 비명거리, 이것 때문에 이거 건설하느냐고 비명을 지르게 됐다 그래가지고 비명거리로 이렇게 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은 좋아라 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건설하는데. 이 모습이 지금 북한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막 그냥 여기 네온 사인 달아가지고 빛과 번쩍하죠. 막 번쩍 밤에 특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 구조가 1년 만에 건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부실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그럴듯하죠. 녹고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 하니까 쏙 빈 강정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이런 건물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사십시오. 튼튼한지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당시 34살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연세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아무리 공산주의식 그 포옹이라고 그러지만 좀 깍듯하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동양의 미덕 아닙니까? 예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 행태를 보겠습니다. 자기 주도형이다. 독단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수령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고 거의 신이지 않습니까? 주요 정책 결정할 때 공식 회의체보다는 대부분 단독 결정합니다. 단독 결정하고 이제 나중에 회의체 열어가지고 회의 열어가지고 추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이의 제기하면 숙청이죠. 미시적 관리자형입니다. 관심사안의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면 가가지고 타일 색깔 이런까지 꼼꼼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늬,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 확인형입니다. 지시사항 이행 실태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자기도 알죠. 이렇게 지시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이행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돌출적 행동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행동을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갑자기 변경한다든지 있잖아요. 예정에 어떤 코스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절대자니까 수령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없는 모류의 수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북한 육군 장성들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싸 자세로 이렇게 그 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욕스럽겠죠. 나이도 뭐 70대 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총 사격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또 어떡한가요? 이렇게 해군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거만 수영복만 입혀가지고 이렇게 남포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엄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뭐 상당한 거리 왕복 4km라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헤엄치고 누가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놨습니다. 힘들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 다 60, 뭐 70 됐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막 탔습니다. 등이 시커멓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있잖아요.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은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를 몰게 합니다. 장성들의 군기를 확립하고 자기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좀 유치하다고도 할 수 있죠. 김정은이 망경대 유의장, 우리로 말하면 저겁니다. 이렇게 테마파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대공원이나 이런 데입니다.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이렇게 막 풀도 나와 있고 뭐 보도블록도 제대로 낡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 풀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격려를 했겠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다 잡초도 방치하는 등 사업 태도가 엉망이 나면서 경로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처형당했습니다. 김정은의 김일성대 과학자 아파트 공사 현장 방문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아파트 건설하면 좋아하죠. 과학자들 어떤 과학자들입니까? 핵미사일 개발 과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아파트 무상으로 있잖아요. 핵미사일 개발 독려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젓갈공장 방문한 모습입니다. 젓갈공장 이렇게 안에는 이제 냉동실이니까 춥겠죠. 그러니까 옷을 여름철인가 보죠. 여름철이니까 이렇게 런닝만 입고 이렇게 시찰하고 있습니다. 좀 지도자 모습은 좀 그렇죠. 보기가 런닝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렇더라도 덥더라도 좀 의고안을 갖추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장에 들어가는 이렇게 김정은 모습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죠. 김정은 모습인데 이거 보십시오. 뭐 하다 일어났는지 이게 뭐 양복 상의가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렇게 보라 잡아주지를 못해요. 김여정이 있었으면 김여정이는 해줬겠죠 당연히. 근데 누가 이렇게 수령의 몸에 있지 않습니까? 손을 대겠습니까 옷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좀 창피하죠 이렇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이렇게 막 자국이 나와 있죠 이게. 이 모습 정상적인가? 아니 정상적인 사람 모습에서는 이게 접혀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당시 벌써 이렇게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문제의 원인. 지도자 모습 이제 좀 알게 됐습니까?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물, 이런 인물이 그리고 아직도 나이도 어린 편이고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런 인물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이 처한 환경이 무엇인가요? 상당히 어렵죠. 경제 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미국하고 관계 잘 안 풀리죠. 우리하고 이제 관계 좀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만만치 않죠. 중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예전의 인민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외부 세계 돌아가는 소식도 잘 알고 휴대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소식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의.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이렇게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싶은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술, 담배, 파티 이런 걸로 풀 수밖에 없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급한 데다 있지 않습니까? 조급하죠. 그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불안정해 보이죠. 그야말로 뭐 좀 심하게 과장해서 말하면 시한폭탄 같은 나라. 언제 터질지 폭발할지 모르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어렵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경의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뭐 교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제재 받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내외적으로 공경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은데 갈 길이 멀죠. 날은 저물고요.
북한 문제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뭡니까?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그리고 우리한테 도발, 그리고 경제난, 열악한 인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북한은 냉전이 끝난 후에도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대대적인 체제 개혁이 필요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개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죠. 개혁하면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식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체제의 모순과 비효율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것이다. 그렇죠. 문제가 염증이 종기가 이렇게 골마가지고 계속 커졌다는 것이죠. 치료를 안 했으니까요. 북한 문제의 뿌리는 뭡니까?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에 그 당시 이제 공산권 국가들하고 소련이 붕괴되니까 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북한으로서는. 특히 우리하고 소련이 수교했고 우리하고 중국이 수교하니까 북한은 더욱더 포위되었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우방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 그리고 동독 다 망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북한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외 정세를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게 김영남 외교부장의 언급입니다. 90년도 9월달에 방북한 소련 외상한테 소련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할 경우, 그렇죠. 이게 이제 소련이 한국하고 이제 수교할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믿을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련이나 중국한테 의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렵게 되니까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그 자위 수단을 갖겠다. 이게 뭡니까? 핵이죠. 핵무기죠. 한소 수교 모습입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하고 소련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교하니까 자기들은 미국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 일환으로 92년도 1월 달에 그 미국하고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성과가 없었죠. 미국도 냉랭하게 대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미국한테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 개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미국한테 요청했죠. 성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죽었죠.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 홍수하고 가뭄이 크게 들었어요. 무려 30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편차가 좀 심한 데 있잖아요. 황장엽 북한 당비서는 300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 30만 정도 굶어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물자를 갖다 우호가기로 그동안에 제공했었는데 이제 안 된다. 현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시장 가격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섰어요. 러시아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물자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자연재해, 가뭄하고 홍수까지 겹쳐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대기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큰 비극이죠. 북한 꽃꽂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 남루하죠. 불쌍하죠. 씻지도 않고 옷도 그립고 이런 거 시장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흘린 음식 이렇게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난이 심각해지면 군사력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하고 미사일 빼놓고 재래식 전력은 아주 이렇게
약하다고 크게 이렇게 뭐 낙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뒤처지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런 체제 위기를 막다뜨려 가지고 돌파 수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첫째가 핵 개발. 핵이죠, 핵.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핵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군 정치. 군사를 갖다 최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북한이 채택한 체제 위기 모면책입니다. 핵 개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여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그렇죠. 최종 병기, 절대 병기를 핵무기로 보았죠. 핵무기는 당연히 이제 약화된 재래식 전력 보안 수단이기도 합니다. 재래식 전력은 이거 보완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들죠. 근데 북한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핵 개발, 소위 말해서 비대칭 무기라고 합니다. 핵하고 미사일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 문제는 외교적 협상 카드, 그리고 제재 해제 및 경제적 지원 확보 수단으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북한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차 핵위기가 이제 92년도, 94년도에 발생했고, 2차 핵위기가 2002년도에 발생했어요. 1차는 플루토늄 핵개발, 2차는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 여기 좀 차이점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개발 방식인데 그냥 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것이죠. 북한의 영변하고 그리고 남포 강선지구에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 방식은 이건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 핵무기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변의 생산 시설이 있죠. 북한은 두 가지 핵무기 개발 방식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북 영변 핵시설 전경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원자로 있고 그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요거는 핵연료 제조공장이 있고 영변입니다. 이 지역이 공교롭게 그 우리 김서울의 시인 김서울 있지 않습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지역입니다.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려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게 뭐 뿌리오리다 그 시 있지 않습니까? 그 배경입니다. 이 영변은 약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고 비극이죠. 거기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시설인데 영변의 원자로 시설 상당히 낙후됐죠. 이거 87년도에 완공됐어요. 이게 무슨 전력 생산용 아니죠. 핵무기 개발 전역입니다. 전역. 이건 이제 헐어버려야 되겠죠. 철거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쉽게 헐까요? 미국한테 많은 돈을, 우리한테 많은 돈을, 일본한테 많은 돈을 받고 이걸 철거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쪽에 평장 인근에 있습니다. 남포인데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물론 여기는 말고 영변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 그 위성 영상 사진 모습입니다. 여기 그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어떻게 미국이 알게 되는가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요. 여기에서 이제 눈이 내릴 거 아닙니까? 그냥 눈이 녹은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핵개발에 이어가지고 핵개발과 병행해서 이제 북한이 내세운 게 뭡니까? 선군 정치. 군을 최우선한다는 정치죠. Army First Policy.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을 정권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으로 삼고서 이들의 충성심을 강화하여
정전함과 외교적 고립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등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장활동 허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은 강력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세운 이제 성군정치죠. 그렇죠. 체제 위원회까지 않습니까? 믿을 것은 군밖에 없다는 거죠. 핵무기하고 있잖아요. 군대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체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군이 모든 분야에 관여했습니다. 주민들 통제 분야도 당연히 관여했죠. 경제건설 는 당연하고요. 북한의 성군정치 포스터입니다. 나라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에도 이제 군이 그리고 사회 통제도 주도적으로 나서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같은 북한의 정책이 이중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상호 충돌하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체제 위기와 극심한 경제난에 핵개발하고 성군정치로 대응했는데 이게 안 되죠. 핵개발하고 성군정치로 하면 북한 경제는 더욱더 이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제재받게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하고 성군정치에 이렇게 자원을 투자하면 민간 경제 부분은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심화됐습니다. 핵개발한 나라, 성군정치한 나라하고 누가 외교관계를 갖다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제재 받기 십상이죠. 제재 많이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간 심각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렇죠. 핵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문제하고 외교 문제 풀려고 그러면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군정치도 경제개혁 개방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군정치하고 이거는 상호 모순되죠. 경제개혁 개방하고는. 서로 이렇게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했다는 거죠. 병행할 수 없는, 병존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니까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은 채 외부의 지원에 기대어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응변적 방책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원, 제재, 해제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 양보 또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 등 무기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마약, 위패, 위조화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죠. 달러화 위조화폐. 담배 이런 거 이제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지금 미사일, 무기 수출도 안 되고 불법 자금 이런 거 마약, 위패, 담배 수출 안 되죠. 그러니까 해킹 요새 북한이 또 능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해커들이 많죠. 북한에 국가적으로 키우니까요.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아 중앙은행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8천만 불 이렇게 빼내오고 그랬죠. 대단하죠. 훨씬 경제적이겠죠. 우리 뭐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많이 해킹 당하죠. 북한이 많이 아마 이렇게 빼가지고 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등장 이후 이렇게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 전략을 채택했어요. 2013년도 3월달인데요. 이게 동시에 안 되겠죠. 핵무력 건설하고 경제 건설. 희망사항이죠. 북한 인권 문제도 이러한 악순환의 유일 지배 체제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야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병진 전략, 병진 노선이라고 그러죠. 이건 물론 핵무력 건설 우선입니다. 경제 건설은 그 다음 이렇게 순입니다. 병진 노선 관철 축구 포스터입니다.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말은 이렇게 경제 건설을 앞세웠지만 실제는
쏙내는 이겁니다. 핵무력 건설. 이거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원도 받고 제재 해제도 받고 외교 관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의 파급 영향을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군함, 천안함도 공격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6명인가요? 전사했죠. 연평도 포격해가지고 우리 4명 전사하고 부상도 많이 당했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응징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징하면 자기들은 또 핵무기로 뭐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거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동북아시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북한의 핵 보유는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 요인의 등장으로 영내 안보 불안정성을 정대시켰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만, 일본 핵 보유 여론이 많이 일어났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요? 기존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뭡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핵 이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핵 보유 저지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죠. 더욱더 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이전 차단. 핵 이전이 뭡니까? 핵무기, 핵물질 수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시리아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원자로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한테도 이제 핵물질 수출했고요. 이란하고도 뭐 핵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설이 많이 이렇게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국가죠. 자기들만 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국제사회 불량 국가들한테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의 큰 도전 요인이죠. 이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한 원자로입니다. 핵무기 생산용 원자로입니다.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성 영상으로 찍은 것인데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 9월달에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폭격해버렸죠.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걸 갖다 이렇게 불도저로 싹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잔해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북한이 이 원자로를 갖다 지어줬습니다. 기술자 보내고 물자 보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국가죠. 근데 돌이켜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제 핵 개발을 비롯한 북한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국이 북방 정책을 통해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처럼 북한도 미국, 일본과 수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과 체제위기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유도하여 탈출구를 마련해주면서 핵무장이 없는 체제 생존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1994년도 그러다가 뭐 전쟁 위기 상황이 초래됐죠. 이건 뭡니까? 1990년대 초에 좋은 결과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끌어내고 그들의 전략 방향을 핵개발이 아닌 다른 쪽으로 틀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94년도에 이렇게 전쟁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대에게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은 채 밀어붙인 결과로 야기된 사태다. 그렇죠. 이렇게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벼들지 않습니까? 테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역사적 사례가 뭡니까? 1차 대전 후 전성국들이 독일한테 부과한 가혹한 조치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체제 위기의식에 몰린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풀어주면서 서방과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고 핵 개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처리됐을까? 아마 다른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북한을 고립시킨 채 밀어붙인 것이 결국은 북한에게 핵개발 가속화를 통한 현상타파의 동기만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북한을 좀 몰아붙인 그런 감이 있죠. 너무 또 승리에 자만한 그런 상황도 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했고 있지 않습니까? 동권 국가들하고 수교했는데 북한은 완전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도 못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게 핵개발, 성군정치밖에 없다고 이렇게 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핵 상황은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북한은 대내외적 모순 구조 속에서 핵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주변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외교적 노력,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렇게 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북핵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 해결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멀어 보입니다.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핵 보유국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죠. 그럼 그동안에 미국이 어떤 북핵 정책을 펴왔는지 이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기는 생략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만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우선 북한을 비핵화해라, 북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제재 해제해주고 지원도 해주겠다. 그리고 관계도 개선하겠다. 근데 북한은 뭡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핵도 없애라. 남한에 있는 핵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핵이 없죠.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 이런 것도 이렇게 더 이상 전개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런 뜻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이게 뭡니까? 한미동맹을 갖다 없애라는 거죠. 폐기하라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이렇게 적대 정책을 갖다 없애라는 거죠. 제재 해제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각종 규제 있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성과는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도 폭파했고, 근데 아직도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대도 해체했습니다. 다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제재 해제하고 한미 간의 북핵 문제 관련 균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속내는 다르죠. 북한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 당국자가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제거 요구, 그리고 한미동맹 균열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전력 갖다 한국에 전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끊으라는, 폐기시키라는 거죠.
그런 속내를 북한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입니다. 2018년도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이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 당시 미국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이 나왔어요. 2018년도 4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여기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요. 이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쏟고 있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마치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월달엔 하노이에서 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합의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중간에 트럼프가 나가버렸죠. 중도에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크게 화를 내면서 돌아갔고 북한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따로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은 하지 않고 있죠. 북한 요구사항이 뭡니까? 자기들 비핵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대시 정책, 해구산 제거 중단,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죠. 미국은 그에 반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 등 가능한 입장입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죠. 저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간 핵 문제 관련 근본적 입장 차이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족할 만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북한은 뭐 이렇게 일부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죠. 모든 거 다 핵미사일 시설 폐기하라는 거죠. 그럼 북한의 핵폭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 유지의 최종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 그리고 이라크에 있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 다 핵무기를 갖다 핵을 포기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처형당하고 이렇다고 이제 북한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리가 없죠. 그리고 북한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성과가 이 핵무기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거는.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수단입니다. 북한은 외부 협상 그리고 자기의 안보 유지, 안보 그리고 주민들 통제, 내부 통제를 위해서 핵무기가 김정은한테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전력 약화 보전 수단입니다. 핵무기는 생화학 무기와 함께 가난한 자의 무기로 불립니다.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처음 만들 때는 2억 달러 드는데 다음 만들 때는 1억 달러 그 다음은 이제 5천만 달러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비용이 줄어듭니다. 근데 가난한 국가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뭐 파키스탄도 만들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이란도 만들고 북한도 만들고 유용한 수단입니다. 유용한 수단입니다. 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에 효과는 크죠. 재래식 전력 정강시키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경제적 지원하고 외교적 양보 확보 카드입니다.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할 수단입니다. 9번째 핵 보유국입니다. 자기들은 핵 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 대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거들떠 보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그렇게 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핵 대국 건설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겠죠. 이행해야 되겠죠. 결국은 핵은 북한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포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자꾸 우리 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비현실적이죠.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희망한다고 우리의 희망사항, 희망적 사고 이 가지고 핵 문제, 북한의 핵포기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북한 핵이 민족핵이라는 그런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북한은 핵을 민족 공동의 보검, 보배로운 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그럴까요? 북한이 통일했을 경우, 적화 통일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민족 공동의 보검으로 핵 보유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핵을 절대 북한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내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주도로 통일될 경우 핵 보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근거를 보겠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하겠죠. 한반도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지역 핵 도미노 현상을 내세운 한반도 핵 보유 반대 이렇게 하겠죠. 중국하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반도가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당연히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북한이 동족인 우리에게는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북한은 아닙니다.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핵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핵 찜질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사태 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또는 최소한 그렇게 위협할 소지를 염두에 두고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동족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점령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뜨려야 할 대상, 침략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할 수 있죠. 우리의 희망적 사고,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보 전략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희망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아마추어적인 시각입니다. 무책임하다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북한의 경제. 특히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로 30만에서 300만 명까지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소련은 지원 안 해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자연재해, 대가뭄, 대홍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민들은 자생적 시장 경제로 확산됐습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각자 도생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90년대 중반에 다 굶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영악한 사람들,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경제의 변화를 시도했죠. 개혁도 시도했습니다. 2002년도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 통해 가지고 배급제 폐지하고 가격하고 임금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차등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 기업 생산 등을 고치했죠. 농업 정산도 도모했고요. 근데 미시적인 생산 활동 자극 효과에 그쳤습니다. 거시 경제 차원의 제도와 정책에서 변화가 없어서 개선 조치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당시. 그렇죠. 이렇게
대폭 개혁개방 할 수는 없습니다. 가감한 개혁개방은 북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시적, 미봉책의 개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변화해왔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시장이 공식 도입됐어요. 종합시장이. 2003년도에 많이 늘어났죠. 공식 시장만 해도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뭐 비공식 시장은 뭐 수천 개 되죠. 부직이 있습니다. 메뚜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 기능 확산되니까 어떡합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변할 수밖에 없죠. 사상이 이완되고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2007년부터 당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2009년도에 북한이 또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어요. 화폐개혁. 시장 억제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경제를 복원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완전 실패했죠. 물가 막 급격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시장 세력이 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시장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의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모습입니다. 상당히 커져. 이렇게 공식 시장입니다. 이건 농촌 지역 시장 모습입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정비가 안 된 우리 옛날 농촌 지역의 시장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막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화폐개혁 실패했다고 그랬죠. 환율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쌀값, 뭐 돼지고기값 이렇게 뭐 30배, 뭐 2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45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북한이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화폐개혁을 박남기 재정계획부장이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처형을 시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죠. 2008년도 북한의 대중국 교육 비중이 73%에서 2013년도에는 무려 89%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죠. 북한의 시장의 상품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점령을 했죠. 북한의 대무역 중국 의존도입니다. 이렇게 자꾸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믿을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교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중국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상당히 작죠. 포션이. 우리하고도 교역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하고도 그렇죠. 교역이 있겠습니까? 유럽 국가들하고도 무슨 교역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중국이죠. 김정은도 알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주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도 공고화될 수 있다는 거. 집권 기반도 탄탄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안 되죠.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북한 체제 구조상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경제 중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경제 재건에 몰두해야 될 때다. 김정은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 때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될 수가 없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이 총 소득중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84%까지 상승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다는 것이죠. 월급 받고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비공식 소득의 대부분은 시장 활동에서 장마당에서 장사해가지고 얻은 수입입니다. 월급 3,000원, 5,0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는데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쌀 1kg도 못 사는 데 있잖아요.
보통 4인 가족이 살려고 그러면 뭐 10만원 뭐 이상은 있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장마당에 그 부인들이 아낙네들이 장사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 가정경제 운영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북한 당국의 통제력은 시장 세력의 힘에 서서히 밀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나라가 없죠.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도 이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북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북한에는 두 가지 당이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당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데 뭐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만 다른 당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북한에 두 개의 당이 있다는 것은 노동당하고 그리고 장마당입니다. 근데 노동당은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죠. 근데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마당이죠. 장마당. 그것이 오늘날의 북한 경제의 실상입니다. 장마당 경제. 시장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죠. 북한 당국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하면 시장, 장마당 통제하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이렇게 보안원들한테. 우리 경찰이 좋지 않습니까? 단속원들한테 항의합니다. 당신이 뭔데 장사도 못하게 하냐 하면서 당신이 먹여 살려주냐 나를 먹여 살려줄 거냐 이렇게. 옛날 북한 주민들하고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드러난 사안만 처리하는 대중요법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체제가 변화해야 되겠죠. 체제 변화,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구체적 추진 방향을 보겠습니다. 원칙과 포용, 협력이 병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되겠죠. 북한 주민들의 공공한 삶, 그리고 유린되는 인권, 이런 걸 더 이상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연계 채널이 많아지도록 하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북한하고 직접 접촉하면 북한이 우리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또 무시하게 십상이고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국제사회의 접촉면이 넓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들어갈 때 우리만 단독으로 들어가지 말고 국제사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국제사회는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렇게 남한하고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북한에 진출, 북한하고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포용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그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두 가지 책자를 좀 읽어보도록 권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태영호,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태영호 정은 삼청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북민 가운데 가장 그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가지고도 남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삼청 서기실의 암호가 북한 체제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한 가지 책자가 반디라는 북한 작가가 쓴 고발이라는 소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암담한, 참담한 일상생활이 이렇게 잘 이렇게
위려한 문체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설 형식인데 북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북한 주민들의 공고한 삶, 어려운 삶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양도 적거든요. 금방 한 서너 시간만 하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갖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요 두 가지 책자를 한번 시간 나시면 방학 동안이나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면 북한의 실상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